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1일 수요일 펜앤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어제 저희가 후원자 대회를 개최하면서 정말 많은 우파 유튜버 여러분들을 모셨었는데 요즘 이 우파 성향의 유튜버들의 성장세가 참 무섭기만 합니다. 기존 언론들이 감시와 견제, 또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한 여론 형성이라는 이 언론 본연의 역할을 다 하질 못하니까 실망한 국민들이 여기저기 찾아다니시다가 유튜브까지 이제 찾아오시게 된 건데요. 우파 성향의 유튜버들, 그 국민의 그 열망에 보답하는 방송으로 정말 쑥쑥 잘 크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를 막고자 하는 세력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나는군요. 실제로 지금 요즘 저희 제보 받고 있는 그 이메일 주소로 한 분이 제보를 주셨는데 유튜브 채널의 이익을 차단하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면서 악성 극우 컨텐츠 목록이라고 하는 게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신의 한수, 엄마방송, 뉴스타운TV, 미디어워치TV, 정정당당TV, 공감대TV, 영우방송, 아마존 애국방송, 까치방송, 개미 애국방송, 황장수, 고성국, 조갑재, 김문수, 뉴스데일리베스트, TV나라에, 태평, 손상대TV, BJ톨, 강수산TV, 이대로는 안 된다, 가로세로 연구소, 윤서인, 노바람, 실검파, 윽트부, 이현주TV. 축하드립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정말 우파 성향의 유튜브로서 인정받고 계신 분들입니다. 저희 펜앤마이크 TV는 당연히 들어가 있죠. 이런 어떻게 보면 유튜브의 수익을 차단하는 이런 방법들을 이렇게 공지를 하면서까지 공격을 해야 되는 상황. 이게 과연 옳은 방법인지 저는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고요. 최근에 이 김정민 박사의 유튜브 채널이 삭제됐다가 오늘 계정이 복구됐다고 하는데 정말 남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탄압이 들어와도 그래도 진실 보도를 하고 있는 이런 언론의 기능은 어딘가에서 새로 생겨납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역할을 감당해내겠습니다. 자, 먼저 주요 뉴스 함께 보시죠. 미국 정부가 한국에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적용할 것이어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있다는 루머가 확산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사실이 아니라며 관련 풍문 유포 시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와 생산 관련 지표가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늘어난다는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논리는 무너졌다는 지적입니다. 5.18 계엄군의 성폭력 공동조사단이 광주 사태 당시 계엄군에 의해 성폭행이 이뤄진 진술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진상조사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조사에서 못한다가 38.9%로 잘하고 있다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양 공동선언 직후 반짝 상승했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안에 대한 입장을 거의 내지 않아왔던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고위 법관들이 사법부 블랙리스트로 시작돼 특별재판부 도입으로 이어진 검찰 수사에 대해 연달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심상치 않은 법원의 분위기를 취재했습니다. 오늘 앵커 초대석에서는 한국당 주광덕 의원과 함께 국회 비준 동의 없이 처리된 평양 공동선언의 문제점과 특별재판부 위헌 논란에 대한 대안 등을 짚어봅니다. 서울시의 고용세습을 규탄하는 1인 릴레이 시위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권 노조와 유착된 권력형 비리라는 지적 속에 정부는 내년 1월까지 1,4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기재 주필의 뉴스 논평과 펜앤퀴즈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프닝 하다가 또 하나를 까먹었네요. 뉴스를 보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일, 바로 이렇게 엄지 딱 찍혀둔 표시 클릭하셔서 좋아요 버튼 클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이런 소문이 좀 계속 들려왔습니다. 이 미국 정부가 한국에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적용할 것이며 그래서 미리 눈치를 챈 외국인들이 주식을 내다 팔고 있다. 이런 루머가 쫙 퍼졌는데요. 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사실이 아니다. 이런 것은 관련 어떤 풍문일 뿐이다. 이런 풍문을 유포할 시에는 엄벌에 처하겠다.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왜 이런 루머가 확산되는지요? 그 이후부터 그리고 과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에 대한 취재를 해봤습니다. 김민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준 보도입니다. 정부가 오늘 세컨더리 보이콧과 관련한 루머를 함부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나서면서
실제 국내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이 적용될 경우 어떤 파장이 생기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루머라고 규정한 내용은 미국 정부가 11월 초 중간 선거 직전에 북한 송금과 연관된 한국 국정의 은행 한 곳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시행을 발표할 예정이며 미 재무부가 이미 관련 내용을 지난 10일 한국의 은행들에 전달했고 이 때문에 외국인들도 최근 국내 주식을 매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관련 내용을 국내 은행들에 문의한 결과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며 자본시장 조사단은 해당 풍문의 유포 과정을 즉각 조사해 위법 행위 적발 시 관련 절차를 거쳐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내 각종 포털 사이트에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단어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는 등 세컨더리 보이콧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과 이란처럼 제재 대상에 해당하는 국가들을 상대로 제재 규정을 위반하고 거래했을 경우 미국과의 거래가 전면 금지되는 조치입니다. 미국은 현재 김정은과 대성은행 등 466개의 북한 관련 기업 및 개인을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으로 지정한 상태입니다. 만약 국내 은행에 세컨더리 보이콧이 적용될 경우 미국과의 거래가 전면 중단되어 사실상 은행은 파산하게 되며 예금 보호 한도인 5천만 원 이상의 돈은 증발하게 됩니다. 또 제2의 IMF 사태 등 국가적인 위기 상황으로 번질 수 있고 해당 기업은 막대한 규모의 벌금을 내게 되면 제재를 풀 수도 있지만 재발 가능성 방지를 이유로 미국의 감시 감독 아래에 놓여지게 됩니다. 일례로 미국은 지난 4월 중국의 통신회사인 GTE에 대북 및 대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며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했고 GTE는 결국 6월 이를 풀기 위해 1조 원에 달하는 벌금과 경영진 및 이사회의 전면 교체, 기업 내부에 미국 측 인력으로 편성된 감시팀이 배치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은행을 상대로 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에 대한 우려만으로도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어 이를 루머라고 단정짓고 엄중 처벌할 것을 밝힌 것입니다. 그러나 남북 간 철도 건설 등의 문제와 관련해 미국 내부에선 매우 우려하거나 심지어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11월 초가 아니더라도 향후 세컨더리 보이콧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미 재무부는 지난 15일 한국의 주요 은행 7곳과 전화회의를 열어 대북 제재 준수를 강조했으며 이와 관련해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세컨더리 보이콧의 일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에 일각에선 정부가 루머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세컨더리 보이콧과 관련한 우려를 증폭시키는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 없는 퍼주기식 대북 정책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페레뉴스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경제정책, 바로 소득 주도 성장입니다. 일단 최저임금을 올려서 가계의 소득을 왕창 늘려주면 그러면 가계에서 소비를 하고 그 소비가 경기를 활성화시킨다.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하는 논리였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적용을 해보니까 완전히 꽝이었습니다. 일단 소비는 올해 들어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요. 산업 생산은 5년 6개월 만에 최대의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김민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경제의 9월 소비와 생산이 모두 하락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핵심이 소득을 늘려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인데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소비는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산업 생산은 5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위축됐습니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도 6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9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소비 지표인 소매 판매액 지수는 108.8로 전월보다 2.2% 내렸습니다. 작년 12월 2.6% 하락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입니다. 특히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에도 승용차 판매는 12.4% 줄었습니다. 전 산업 생산 지수는 106.6으로 전월보다 1.3% 내려갔습니다. 2013년 3월 이후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 전자부품을 중심으로 2.5% 줄며 작년 2월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고
제조업 생산의 낙폭은 마이너스 2.1%로 작년 12월 이후 최대입니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건설업체가 실제로 시공한 실적을 금액으로 나타내는 건설 기성은 전월보다 3.8% 줄었습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전달보다 0.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도 전달보다 0.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6개월째,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4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 감소가 가장 큰 요인이고 건설 기성액, 수입액, 광공업 생산 지수가 좋지 않았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통계청은 발표된 결과에 대해 현재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부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오늘 펜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소비와 투자의 감소는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민간 부문 저축률이 OECD 평균의 2배쯤이 될 정도로 소비가 부진하다며 그 이유는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교수는 한국 경제의 소비와 투자가 침체로 접어든 것은 2012년경부터인데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하는 이른바 소득 주도 성장과 노동시간 규제에 의한 원가 상승 그리고 소위 공정경제라는 이름하에 기업의 지배구조나 의사결정에 직접 개입하는 일들이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침체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으로 오히려 5분위 가계소득 중에서 상위 1, 2분위를 제외한 3, 4, 5분위의 실질 소득이 전부 마이너스로 내려갔다고 지적했습니다.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에 소비 여력은 없어지고 있고 그것이 통계에 나타나는 것이라며 충분히 예견됐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교수는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소득이 마이너스로 내려갔다며 최근에 한국 경제가 실업자 문제, 자동차 산업 위기, 주식시장 하락세,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등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는 불안 요인들로 가득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방향을 전환해 기업과 소비자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주지 않으면 현재의 침체 국면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펜앤뉴스입니다. 올해 6월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여성가족부, 국방부가 이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5.18 광주 사태 당시에 이 계엄군이 성폭행과 성고문이 있었다라는 그런 소문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오늘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양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 국방부가 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과 성고문이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5.18 성폭력 문제를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지만 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조사단은 31일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 사례 17건, 일반 여성 시민 등에 대한 성추행과 성적 가혹행위 등 여성 인권 침해 행위 43건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근거는 지난 6월에서 10월 사이에 진행한 피해자 접수 및 면담과 광주광역시 보상심의 분석 자료, 그리고 5.18 관련 분석 자료입니다. 공동조사단은 대다수 성폭행이 민주화운동 초기인 5월 19일에서 21일에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사단에 따르면 초기에는 광주 시내인 금남로와 장동, 황금동 등에서, 중후반에는 광주 외곽 지역인 광주교도소와 상무대 인근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나이는 10대에서 30대, 직업은 학생, 주부 등이었습니다. 관계자는 피해자 대다수는 총으로 생명을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군복을 착용한 다수의 군인들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다며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 기억 속에 갇혀 제대로 치유받지 못한 채 당시 트라우마로 고통을 호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공동조사단은 이를 바탕으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상 조사 범위에 성폭력을 명시하는 법 개정과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안에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별도의 소위원회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조사 결과에 대해 국군인 계엄군이 진압 과정에서 집단적으로 성폭행을 저지를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사 진상조사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특정 당파에 유리한 증언들만 고의적으로 취사 선택해 침소봉대하거나 역사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인데, 이번 조사 결과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신상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구체적 인적 사항과 피해 경위 등을 전혀 명시하지 않아 증언의 신빙성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유진실시장 페넷뉴스입니다. 네, 정기주의 주필님과 함께 앞서 있었던 뉴스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필님, 일단 이 세컨더리 보이콧 지금 루머가 막 확산되고 있었는데요. 네. 앞서 홍준표 기자가 보도했던 내용 가운데 세컨더리 보이콧에 적용이 되면 은행이 파산하게 된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죠? 뭐 반드시 파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 조금 이제 홍준표 기자가 아마 조금 너무 나간 보도를 한 것 같은데 그런 네. 것은 아니고요. 국제 거래가 이제 중단되는 겁니다. 국제 거래 말하자면 대미 거래가 중단되기 때문에 국제 거래를 하는 어떤 특정 은행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뭐 외환을 뭐 하나 외환이다 그러면 하나 외환을 통해서 국제 거래를 하는 것이 이제 중단되기 때문에 외환 거래가 중단되는 거죠. 예. 이제 이용자들이 막심한 피해를 본다는 거고 뭐 그것 때문에 뭐 벌금을 때려 맞아서 당장 뭐 은행이 망할 정도로 벌금을 때려 맞고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 예금자 뭐 이런 것도 좀 웃기는 얘기고요. 네. 그거는 문제가 없고 그 은행의 뭐 국내 은행을 국내 은행이 파산할 정도까지 정부가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예. 긴급 자금 수요를 해서라도 살려놓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세컨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정부가 그 루머를 막는다고 해서 루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 문제는 우리 정부가 그런 일을 우선 은행들이 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의심하는 거죠. 그런 일을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해왔다고 지금 보는 거고 예. 석탄거래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은행 이름까지 아마 그때 우리가 보도를 했을 텐데요. 예. 뭐 그런 얘기가 있다고 이제 그런 은행 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뭐 루머가 나오는 은행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용자들로서는 당연히 이 은행만 아니고 다른 은행에도 국제금융거래 계좌를 터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정부에서 가이드를 해주고 괜찮다. 세컨더리 보이콧이 나면 어떻게 되는 거다 하고 안내를 해주고 이용자들에게 뭐 말하자면 심리적 안정을 주고 해야 되는 것이 루머라고 단정을 해서 미 재무부가 국내은행 관계자들에게 다 조사를 했다는 사실은 이미 공표된 예, 사실. 전화를 했었죠. 그 전화를 해서 조사한 거 다 공표된 사실이고 기업체들까지 지금 주요 기업에 방문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마당에 지금 정부가 그걸 루머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없다고 하면 나중에 만일의 경우에 사태가 터지면 정부가 그 다 배상할 겁니까? 말도 아닌 얘기를 지금 최종구 위원장이 하고 있어요. 정신 예, 좀 맞습니다.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해서 루머라고 무조건 막을 게 아니라 차라리 정확한 정보를 좀 전달해 주는 정보를 게 줘야 되는 예, 겁니다. 나을 것 그게 같습니다. 뭐다, 어떻게 되는 거다 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주고 가이드를 해주고 예.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을 해야지 무조건 다 전화하고 조사하고 은행 명단까지 뭐 7개 명단이 나오고 했는데 그건 무조건 루머다고 지금 때려 맞겠다고 달려들면 안 되죠. 예. 금융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참 이 정부가 자꾸 국민의 그 불신을 자초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요. 정부에서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 결국에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실패한 겁니다. 실패한 건데 지금 김동연 장관은 뭐 조업 일수가 단축이 되었고 또 투자가 부족해서 그런다. 투자 부족이 일어나는 거나 조업 일수 단축은 정부가 자초한 거고 투자 부족도 정부가 자초한 거예요. 예. 그런데 원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이 목표가 소비를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소득을 올려줘서 소비를 늘리면 그 소비가 기업들의 말하자면 제품 구매를 늘리고 기업들이 생산이 늘면 투자도 늘 거다 하고 하는 물론 이게 거꾸로 된 겁니다. 네. 거꾸로 된 건데 뭐 어떻든 이제 그런 논리인데 지금 생산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소비가 결국에는 지금 2.2%까지 전월 대비 이거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깨끗하게 끝난 거다. 이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은 깨끗하게 끝난 거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장하성을 비롯해서 홍장표라든지 이 소위 이 정부의 경제 정책을 구성하고 있는 물론 뭐 바깥에서 김광두 이런 조금 참 영혼이 없는 분들은 지금도 정부를 탓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 정부 저 정부에 붙어서 근데 어떻든 이 정부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운동권 또는 좌익 교수들은 그동안의 자본주의를 비난하고 제야했을 때 무책임하게 아무 얘기나 막 떠들었는데 그 얘기에 지금 자기들이 오히려 도취되고 있어요. 예? 그 자기에게 자기가 속아서 지금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빨리 현실을 직시하고
이게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에서 그 어제 뭐 장하성 교수나 뭐 어제 편엔 뭐 우선 뭐 제가 인사도 못 드렸습니다. 어제 후원자 대회에 많이 와주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대표로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만은 장하성 교수 같은 분들도 어제 와서 이병태 교수 강의를 좀 들었어야 돼요. 들었어야 됩니다. 공부를 안 하니까 계속해서 엉뚱한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이미 그건 끝난 거다 하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가 보면요, 또 이 정부에서는 참 과거에만 너무 집착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뭐 캐캐 묵었던 진짜 예전에 이미 다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이 됐던 그 일본과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 그 문제 다시 또 끄집어냈죠.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어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정부가 꺼낸 게 아니고 이 사법부가 뭐 1억 원씩 4명에게 4억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는데 국제적으로는 굉장히 부끄럽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국제적으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거기에다가 재판부도 참 미안했던지 위로금이다, 위자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새로운 걸 좀 들이댔죠. 말하자면 임금 채권 청구권이다 이게 아니고 위자료 청구권이다 이렇게 했는데 무슨 위자료입니까? 그걸 위자료라고 할 것 같으면은 참 말도 안 되는 위자료가 되는 거죠. 예. 자, 그런가 하면요. 예. 이 5.18에 대해서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국방부가 5.18 계엄군 성폭력 공동조사단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지금 뭐 실제로 성폭력이 있었다, 성폭행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결론을 내린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지난번에 5.18에서 헬기 기총소사가 있었다는 이유로 기총소사를 했다. 예, 그게 예. 확인되었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근데 확인되었다고 밝혀진 그 내용을 보면 전혀 확인이 되지 않았어요. 예. 말하자면 기총소사에 관한 헬기 조종사들이 매뉴얼을 갖고 있었다. 예, 그 맞습니다. 매뉴얼은 누구나 갖고 있는 거죠. 평시에도 갖고 있는 거고 전투 매뉴얼은 누구나 갖고 있는 건데 기총소사를 할 때는 이렇게 하라는 매뉴얼이 있었는데 예. 기총소사가 있었다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 그런데 그 계엄군 성폭행 이런 것도 기총소사가 있었다는 거는 전혀 내용이 없는데 제목만 기총소사 확인되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그때 보면요, 나간 이렇게 겁니다.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뭐 뭔가 폭동 같은 아니면 무슨 뭐 대규모 시위 같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군이 투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력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군이 투입될 수가 있는데 군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알 수 없고 그 각 상황에 대해서 대처 매뉴얼을 써놓을 수밖에 없는데 그 매뉴얼, 실제로 진행되지 않은 그 매뉴얼에 대해서 그 의혹을 제기하면서 실제로 마치 된 것처럼 이렇게 부풀려서 보도를 했었던 거였거든요. 지금 어제 발표된 계엄군에 의한 총 17건의 성폭행 피해 사례가 조사되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그 성폭력 공동조사단이 피해 접수를 면담받은 거는 예. 면담받아서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7건입니다. 예. 10건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10건은 이런 겁니다. 기존에 5.18 광주 사태의 피해자 조사에 관한 여러 가지 다른 기록, 책 이런 데서 끌어모은 겁니다. 그건 기존에 다 알려져 있던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몇 건을 또 끌어내고 그 중에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광주시 보상 심의 자료 예. 라는 것은 성폭행이 12건이었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개인정보 열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를 안 했다. 그래 놓고 여기서도 포함시켰어요. 그 다음에 문헌방송자료 5.18 민주화 기록관에 소장 중인 자료 61건, 출판물 22건에서 다 이렇게 끌어모은 거 몇 건 네. 해가지고 17건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조사를 해서 새로 상담을 한 것이 7건. 예. 10건의 출처가 어디인지도 불명이에요. 더군다나 이 접수 사례에 대해서 초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표 자료를 보면 광주 시내 금남로 장동 황금동에서 군인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명 이상의 군인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우리말은 이렇게 불명료하지 않습니다. 2명 이상의 군인들에게 집단으로 당한 건지 개별적으로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당한 건지도 불명이고 예. 도대체가 나는 정부 문서가 이런 따위의 문서를 발표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시내에서 당했다? 시내 어디에서? 장소조차도 특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금남로, 예? 장동, 황금동에서 당했다. 이게 어디? 성폭행이라는 것은 어느 건물 무슨 지하실이라든가 어느 건물 1층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길에서 폭행했나요? 군인들이 제복을 입고?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자료죠. 시내에서 당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뭐 이런 표현이고 몇 건이 어도 아니고 대부분이 뭐 그렇다. 이런 식의 표현을 가지고 이거를 조사 결과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연합통신 같은 데는 저녁 때 잔혹하고 잔혹한 성폭행 3사단, 7공수여단, 11공수여단을 지목. 예. 아무도 지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당했다고 하는 지역에 3사단, 3공수여단, 7공수, 11공수의 주둔 지역이었다는 무슨 추정으로 예. 3사단, 7사단, 11사단을 지목 이렇게 또 가짜 뉴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루뭉실하게 발표를 해놓고 마치 일반인들에게는 아주 확정적인 무슨 사실이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부풀려서 하는 거죠. 그 기총소사가 있지가 않았는데 기총소사가 확인되었다. 확인된 거는 기총소사의 매뉴얼이죠. 그렇죠. 그런데 확인되었다고 써놓고 기총소사가 확인되었다고 기자들이 가짜 뉴스를 쓰는 겁니다. 예. 지금 똑같은 수법이 여기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겁니다. 그 지금 우리 그 기자 가져온 자료는 이런 자료는 있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은행들이 문 닫은 데는 그 옛날에 방코델타 아시아가 네. 마카오에 소재한 예. 김정일 정권 통치자금 2,400만 달러. 이건 미국과의 금융거래가 중지되고 예금자들의 대규모 인출 사태로 파산했습니다. 예. 뱅크런이라고 하죠. 예, 중국 단동은행, 북한 돈 세탁 경로, 그리고 라트비아 그 금융기관 거래가 차단됐죠. 예, 그렇습니다. 라트비아의 3대 은행인 ABLV 미국과의 거래가 끊어지고 뱅크런이 나면서 파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컨다리 보이콧이 내려진다고 해서 바로 파산이나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문제는 이제 뱅크런이 나죠. 예. 국제금융거래가 끊어지고 국내에서 뱅크런이 터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게 대해서는 우리 당국이 대책을 세워야 될 문제지 무슨 당국이 이거 루머다고 떠든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주프님 오늘 논평 감사드립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계속해서 아주 고공행진하는 것처럼 나오고 있었는데 요즘은 좀 떨어졌습니다만 60% 아래 정도로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말 제 두 눈을 의심케 하는 그런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못한다. 이 지지율이 역전됐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관련 내용 조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월 30일 발표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잘하고 있다는 답변을 다시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공정이 지난 3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2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8.9%가 현 정부의 국정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6.6%를 기록했습니다. 보통이다는 20.9%, 잘 모르겠다는 3.5%를 나타내 과거와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는 지난 9월 잘하고 있다가 45.9%, 잘못하고 있다가 32.2%를 기록했던 결과가 뒤집힌 것입니다. 조사 세부 항목을 보면 응답자들은 경제 체감도에 대해 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한국 경제가 1년 전에 비해 좋아졌냐고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6.3%가 나빠졌다고 답했고 좋아졌다고 답한 비율은 16.4%에 불과했습니다. 개인적인 경제 사정을 1년 전과 비교하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3.4%가 나빠졌다고 답했으며
21.4%만 좋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관해 묻는 질문에도 부정적인 응답이 줄을 이뤘습니다. 9.19 평양 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가 국회 동의 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9.1%가 반대한다고 답해 찬성 40.1%보다 많았습니다. 또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북한의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6.3%가 반대한다고 답해 찬성한다고 답한 36.5%와 20%에 가까운 격차를 보였습니다. 공정은 지난 7월부터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지지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조사에서도 현 정부가 국정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0.9%를 기록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 34.8%를 앞질렀지만 9월 조사에선 평양 정상회담에 따른 효과로 긍정응답이 부정응답을 반짝 역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저시급 인상 등의 경제정책 실책과 그에 따른 경기 불황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지지율 긍정평가는 다시 부정평가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한편 한국갤럽과 리얼미터가 발표한 10월 넷째 주 문재인 정부 지지율에 대한 긍정평가도 58%를 기록해 평양 공동선언 이후 6주 만에 60%대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페넷뉴스입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 이건 뭐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평양 공동선언, 남북 군사합의, 그리고 뭐 김정은과 포옹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이렇게 평화 무드를 조성을 해서 그래서 국민의 지지율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지를 보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평화 분위기가 되니까 그만큼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외국인들도 들어오고 그래서 경기가 더 살아나고 경제가 활성화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평양 공동선언 그 이후 지금 불과 뭐 한 달 남짓 지났지 않습니까? 이런데 경제가 도무지 살아나지 않고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계속 밀어붙여봤지만 소득도 줄어들고 소비도 줄어드니까 결국에 국민들이 다시 지지를 철회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손바닥으로는 하늘을 가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부터 시작돼서 결국엔 실체가 없다고 밝혀졌죠.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사법농단 그리고 양승태 대법관에 대한 이 조사 그리고 사법부 조사 계속되면서요. 이 사법부 내부가 정말 들끓고 있습니다. 사실 웬만한 현안에 대해서 이 사법부에서는 개인의 의견, 그러니까 법원장급이나 부장판사급 이상 되면은 그게 하나의 어떤 독립된 그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개인 의견을 내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검찰의 수사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법부판 적폐청산으로 불리는 소위 사법농단 의혹 수사를 둘러싸고 법원 내부가 들끓고 있습니다. 정치적 현안에 목소리를 내길 극히거리는 고위법관들이 검찰의 수사 관행에 대해 잇따라 비판하는 글을 올리며 법원 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10월 30일 김시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전산망에 올린 글에서 검찰의 사법부 수사가 위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댓글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았던 판사라는 이유로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입니다. 김시철 부장판사는 검찰이 양승태 행정처의 재판 개입과 전혀 관련 없는 이메일까지 압수하는 별건 압수를 했다며 그 메일들은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것일 뿐 영장에 기재된 피의 사실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을 하며 새 영장이 아닌 기존 영장으로 집행을 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판사 압수수색에서조차 위법성이 명백한 수사를 한다면 앞으로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 국민에겐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날인 29일에는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이 법원은 검사에게 영장을 발부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며 영장 발부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당했을 때 이를 언론에 알리며 법원에 대한 비판 여론을 조성한 검찰의 행태를 비판한 겁니다. 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16일 검찰의 밤샘 수사 관행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새벽까지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직후였습니다. 김태규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도 지난 8일 이번 검찰 수사는 요즘 유행하는 말로 답정너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고 일갈한 바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사법부 수사를 둘러싼 검찰에 대해 고위 법관들의 실명 비판이 잇따르자 법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한현직 판사는 현직 판사들이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이고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검찰이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계속한다면 사법부도 할 말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펜앤뉴스입니다. 네, 오늘 펜앤 초대석에서는 얼마 전 마무리된 2018년 국정조사에서 이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이 공소시효가 아직 5년 이상 남아있다라는 얘기와 그리고 국회 이 비준 동의 절차 없이 처리가 된 평양 공동선언 문제, 그리고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를 도입하겠다는 이 관련 문제들에 대해서 한국당 주광덕 의원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주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정감사 기간 내내 주 의원님 참 많은 활약을 보여주셨는데요. 참 바쁘게 지내셨는데 요즘은 좀 어떻게 여유가 있으신지요? 국정감사 기간에도 바빴지만 끝나고 나서 예. 그 후속 처리들 하고 또 새로운 대안 연구하고 있느냐고 지금도 계속 바쁜 중입니다. 우리 주 의원님은 보면 항상 이렇게 단순하게 비판만 하신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으로도 유명하신데 하나씩 오늘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이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뇌물수수 사건 공소시효가 원래 끝난 거 아니었었나요? 뭐 언론과 심지어 우리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만 네. 저는 일관되게 예. 그 2007년 12월 21일 날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고 예. 이 사건 640만 불 중에서 500만 불에 대해서는 그 뇌물수수 시기가 2008년 2월 22일이기 때문에 네네. 아직 남아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640만 불에서 140만 불은 공소시효가 지났는데 500만 불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었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수사는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네. 수사를 곧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네. 또 문무일 검찰총장께서도 중앙지검으로부터 곧 고발인 조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런 보고를 받았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중으로 고발인 소환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사실 이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비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 법의 형평성 문제였었죠.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의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예. 아주 속도에 있어서도 정광석화처럼 예. 그리고 수사팀도 아주 뭐 지금 역사상 최고로 많은 예. 검사를 투입해서 집중적인 수사를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의 권력 2인자였고 네. 청와대에서 5년 내내 사실상 2인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자신이 상당히 책임을 져야 될 그 노무현 정부에서 일어났던 이 초대형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솔선수범해서 의혹을 밝히고 수사를 해야 국민들로부터 이 사건 적폐 수사가 정치 보복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 쓰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주장과 맞는 거 아닌가. 그런데 자신과 관련돼 있는 노무현 일가의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예. 지금 1년이 지나도록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는 뭐 이잡듯이 샅샅이 뒤지고 초강도의 수사를 해서 지금 모든 장차관이나 전직 대통령 두 분을 예. 교도소에 넣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납득을 하려면요. 일단은 법이라는 거는 공정하게 똑같은 원칙으로 적용이 돼야 되니까 이 노무현 대통령 일가의 뇌물수수 사건도 똑같은 걸로 수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이런 원칙이 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단 가까운 것, 이 평양 공동선언. 이게 우리나라 안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회 비준을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와대가 법제처의 의견만 듣고서 그냥 국회 비준 동의 없이 단독 비준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예. 이건 정말 문제가 많은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 평양 공동선언은 그 법제처장이나 뭐 국방부 장관도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에 따른 후속 합의서다. 예. 그렇다 그러면 판문점 선언이 국회에서 지금 비준 동의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그 후속 조치, 후속 합의서를 먼저 공포해서 시행을 하느냐. 예. 이것은 마치 법이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는데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어서 먼저 그 법의 내용을 시행하는 것과 같이 정말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이 모순덩어리의 일을 하고 있다. 청와대에서는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률 검토를 받았다. 이러면 되는 건가요? 이 법제처라는 것은 법제처에서 어떤 법령을 해석을 해도 그것이 국민이나 국가기관을 기속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그 청와대나 각 정부 부처에서 어떤 행정 집행을 할 때 예. 법령 해석을 한번 자문받는 자문기관일 뿐입니다. 마치 법원의 예. 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판결하고 법제처의 해석은 전혀 효력에 있어서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일반 기업에서 어떤 제품 같은 거를 출시해서 그 제품이 과연 어느 정도 선까지 성능을 과장할 건지 말 건지 그런 걸 결정할 때 자문 변호사를 두고 그 변호사에게 물어봤는데 약간 좀 부풀려서 광고를 했단 말입니다. 네네. 그런데 그게 이제 공정위에서 벌금을 맞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행위로 인해서 법원에서 왜 법을 위반했느냐 하면서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면 그 사내 변호사가 자문을 받았다. 예. 그것은 전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면책 사유가 예. 되지 않은 거니까 바로 그런 역할을 지금 법제처가 한 건데 청와대는 그렇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지금 단독 비준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평양 공동선언 막아야 되는데 일단 한국당에서는 효력 정지 신청을 내셨더라고요. 예, 그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네. 이제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이 관계 법령을 다 해석해서 예. 이제 가처분에 대해서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헌재의 결정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진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오늘 보도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사법농단을 수사하겠다. 제대로 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별재판부라는 것을 구성하겠다. 이렇게 야당과 민주당이 지금 합의를 해버렸습니다. 한국당은 지금 반대를 하고 계신데요. 이에 대해서 주 의원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특별법을 만들어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네. 우리 헌법 101조 1항을 보면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명백하게 규정을 하고 있고 예. 여기에서 말하는 사법권은 재판을 하는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재판을 할 판사 3사람을 구성하는 것과 사건 배당에 관한 것도 사법권의 본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 재판부를 구성하고 외부에서 사건 배당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위헌입니다. 자, 지금 우리 국민들은 생각할 때 뭐 재판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거를 갖다가 재판부를 다시 구성하는 거 가능한 거 아니냐. 근데 방금 말씀하실 때 외부 세력이 들어온다. 위헌 요소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 위헌 요소 어떤 게 있는 겁니까? 이 사법권에는 재판부를 구성하는 권한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특별법의 내용을 보면 이 사법농단 사건을 재판할 재판부를 누가 구성하느냐? 법원 밖에 있는 대한변협에서 추천하는 3사람 그리고 전국 법관 회의의 대표격인 3사람 예. 그리고 시민 활동을 한 사람 중에서 3사람 예. 이렇게 9사람이 2배수에 해당되는 1심 재판을 위해서 6명의 법관을 추천하면 그 중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3명을 임명해서 1심 재판부를 구성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 법원 밖의 외부 세력에 의해서 재판부를 구성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이게 헌법에 있는 사법권 독립에 정면적으로 위배되는 내용입니다. 의원님께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꿍꿍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지요? 여러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저도 그렇습니다만 김명수 대법원장과 또 뜻을 함께하는 법관들로 구성된 재판부를 구성해서 예. 뭔가 이미 유죄의 심증을 갖고 그 특정 성향을 보인 법관들이 원하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재판부 구성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심을 갖고 계시지만 사실 민주당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영장을 그렇게 많이 제출했는데 다 기각됐다. 재판을 진행해보지도 못했다. 사실 이 부분도 조금 좀 인정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고 네. 그 문제는 극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현행 법령 체계 안에서 예. 법원 내에서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서
이 사건을 좀 공정하게 재판을 하자. 그러면 이 특별재판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연루돼 있다고 의심받는 사람, 예. 또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야 될 전직 고위 법관과 상하관계에 있었던 특수관계에 있었던 법관들도 배제하고, 예. 또한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그리고 전국 법관 대표회에서 활동했던 분들은 이미 이 사건에 대해서 자기 개인적인 의견을 많이 표출했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도 모두 배제되는 그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법관들로 특별재판부를 법원 내에서 구성해야 된다. 그러면 이 사건이 그래도 가장 공정하게 재판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계속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재판을 하지도 못하고 시작도 못 해보고 그리고 그냥 그대로 종결된 것들이 많다. 그러니까 이건 한번 재판해보자 하는 게 그게 목적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법원 내부에서 좀 그 재판과 관련된 분들, 이게 일종의 재척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 다 배제하고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 전국법관대표회의 이런 단체에 속하신 분들은 그 대표 성명 등을 통해서 다 개입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양승태 대법관과 좀 대척점에 서 계셨으니까 거기에 연루되지 않은 분들로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재판부를 구성하는 거. 이거는 괜찮은 대안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한 대안에 대해서 우리 한국당 내 그 법조인 출신 의원들과 예. 또 민주당이나 바른미래당의 법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원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예. 상당히 높은 공감을 받았고 제가 제안했던 그 대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은 제가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 또 중요한 것은 법원행정처 처장도 예. 그 마지막 날 종합국정감사를 받는 날 이렇게 배제되어야 할 법관은 범주는 이렇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고 예. 또한 현행 법령 체계 하에서도 법원에서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다. 그 점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법령 체계에서 할 수 있다. 그렇게 답변을 또 했고 그 점에 대해서 다른 국회의원들이 뭐 반론을 제기하거나 잘못됐다고 비판한 의원이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인사를 드리면서 항상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의원님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정말 국민들의 모든 궁금증에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의정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옆에 이 사진 보이시나요? 뭐 1인시 사진이야 많이 봤으니까 하실 테지만 여기가 지금 서울시청 앞입니다. 서울시청 앞에서 지금 1인 릴레이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주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서울시 산하, 서울시 교통공사에서 자행됐던 고용 세습에 대해서 항의하고 있는 시민들의 그리고 또 대학생들의 릴레이 시위입니다. 벌써 닷새째 이어지고 있고요. 이번 11월 23일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 지나가시면서 그 뜻에 동의하신다면 격려도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에 대해 시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이후 서울시청 앞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서울시 의원들과 시민들의 릴레이 1인 피켓 시위가 진행됐습니다. 오늘로 5일째입니다. 이들이 들고 있는 피켓에는 입으로는 청년을 강조하더니 대규모 채용 비리가 드러났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은 민주노총 가족들 뿐이냐고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청년들의 노력을 외면하고 희망의 사다리를 걷어차버리는 일자리 농단이라며 명백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첫 시위에 나섰던 여명 서울시 의원은 소수 야당으로서 시정 질의만으로는 진상규명이 힘든 만큼 시민과 언론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같은 릴레이 시위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주주의란 용어를 독점하고 정의의 세력을 자처하던 정권에서 채용 비리가 더 쏟아진다는 실태에 대해 청년들이 인지하고 함께 분개했으면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릴레이 시위는 11월 23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피켓 시위뿐만 아니라 청년들 사이에서도 비판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난 27일 연세대, 고려대 등 대학 캠퍼스 게시판에는 채용 비리 의혹을 규탄하는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대학생 단체인 한국대학생포럼이 부착한 게시물입니다. 게시물에는 취업 경쟁이 벌어질 때 노조는 경영진의 목을 졸라 자신들 이익만 챙겼다는 비판과 누가 이 나라를 망치는가라고 질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지난 23일에는 취업하려면 공부보다는
박원순 캠프나 민노총 부모를 둬야 하는 것 아니냐며 풍자 섞인 대자보도 붙었습니다.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네티즌 사이에서는 참 정의롭게 돌아간다거나 자신들이 욕하던 사람들보다 더하다며 탄식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서울시 측은 이와 관련해 문제 제기만 있을 뿐 계획적인 부정이나 조직적인 비리가 저질러졌다고 볼 구체적인 근거는 찾기 어렵다며 국정조사보다는 감사원 감사로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고용세습 의혹은 이달 중순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친인척이 대거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실이 드러나며 불거졌습니다. 특히 특권 노조와 유착된 권력형 비리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11월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석 달간 1,453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의 정규직 전환 등 채용 전반에 대해 실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펜앤뉴스입니다. KBS의 사장으로 이 양승동 씨가 연임되는 것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오늘 KBS 이사회에서 이 공개 면접이 있었는데요. 김진수, 양승독, 이정옥 후보가 면접을 받고 이 자리에서 이 양승동 후보로 의결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 양승동 후보 세월호 사고 당일에 노래방에서 법인카드 결제하기도 했고요. 또 인민위원회 같은 이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 거기서 불법 운영을 하며 법을 어긴 사례가 굉장히 많았고 상반기에도 500억 적자를 냈으며 또 김재동 씨에게 이 적자 속에 연 7억 원의 고액 출연료를 지급하는 등 이 무능 경영인이었다. 이렇게 KBS의 황우섭 이사가 비판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KBS 이사진은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당 쪽, 그러니까 여권 성향이 7명, 야권 성향이 4명에 불과합니다. 이 수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 다수 이사들이 원하는 사장 후보로 그대로 결정될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서 그대로 진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지배구조 개선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펜앤퀴즈쇼 함께 보시죠. 펜앤퀴즈쇼 오신 걸 환영합니다. 3분이나 늦게 오고 그저 시계 고장났단 말은 하디 말라. 시계가 사람을 닮아서 고장이 났지 말입니까? 그렇게 된 게 그저 냉면이 목근형으로 넘어가나 이기야. 농담을 즐긴다고 아마 그렇게 계속 말하고 있지 말입니다. 문벨리야 문벨리야 꿈꾸나 제가 졸던가요? 평양냉면 요새 등산에 평화 프로세서 일정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아무튼 A4 좀 주세요. 문벨장씨 지금 졸고 있을 때입니까? 경제가 작살나고 있는데 저는 무당한 처사에 대해서는 언제든 투쟁을 할 생각입니다. 호다다다다다 최 대장님 촛불 혁명적으로 넘어오라니까 그러네. 오늘은 할로윈데이입니다. 호러 영화와 관련된 캐릭터를 정답구호로 외쳐보는 건 어떨까요? 할로윈데이 그런 것도 하고 사나. 저는 친구 영화가 떠오르네요. 네가 가라 하와이. 그래 내가 갈게. 민헨 하겠습니다. 민헨. 많이 큰네. 차서 뭐 호러 영화. 저는 그 무시무시한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다는 드라쿨라로 하겠습니다. 드라쿨라. 공포 영화는 대부분 붉은 피가 나오죠. 저는 이 자리에서 피를 뿜으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전 세계를 위협하는 핵 돼지를 패러디한 영화가 있다는데 제목 모르겠고 저는 핵 돼지로 하겠습니다. 그럼 문제 나갑니다. 오늘 문제는 객관식입니다. 스스로 받고자 하는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내는 심술 또는 음흉하게 욕심부리는 성질을 순 우리말로 무엇이라 할까요? 1. 사랑니 2. 뻐드렁니 3. 목니 4. 임플란트. 진짜 피빠른 목이. 위원장님. 북한. 뭐 있죠? 정답고 뭐 있죠? 문벨님 드라큘라 하지 않으셨나요? 그거나 뭐 대충 넘어갑시다. 어쩔 수 없지. 아무튼 정답 4번. 내 이거 잘 알지. 임플란트. 위는 안찰스님 이건 알 때 심술 많이 부릴 나인데 그렇다면 정답 1번 사랑니
2번 버드렁니 정답 아닙니다. 핵돼지. 최대장님, 저는 3번 목리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리성권이 목리 부린다. 목리 정답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벌써 펜앤 퀴즈쇼 마칠 시간이 되어버렸네요. 예, 정말 자 1시간이 훌쩍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펜앤 뉴스에서는 항상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 뭐 우파 성향 유튜버들을 그 수익을 끊는 그런 방법들이 좌파 성향 커뮤니티에서 퍼지고 있다. 이런 내용도 좋고요. 뭐 어디에서 무슨 의혹 같은 게 있다. 누가 거기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런 내용들도 뭐든지 좋습니다. 이런 내용들, 뭐 갑질 논란도 좋고요. 뭐 여기저기서 요즘 갑질 논란이 굉장히 많던데 어떤 내용도 좋으니까 저희 펜앤마이크 이메일 주소 아시죠? penn@pennmik.com 이곳으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조사해보고 취재해보고 그리고 보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